20년 동안 매일 밤 당신 목소리 들었어요. 제 재산 어떻게 나눈지, 저를 어디가 둘지 걱정 마세요. 다 녹음했어요. 법정에서 다시 들려드릴게요. 영자 재산 명의만 넘어오면 바로 산골 요양원에 평생 가둬버릴 거야. 오빠, 정말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는 이제 걱정 없어요. 걱정은 무슨, 그년 마비된 지 3년이나 됐는데 뭘 알겠어. 약만 먹이면 하루 종일 멍하니 누워있잖아. 침대에 누워있던 영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40년을 함께 산 남편 대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콤하게 웃으며 화답하는 여자의 목소리는 남편의 20년 지기 친구라며 집에 드나들던 유리였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은 채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그녀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남편 대수는 그날 이후 헌신적인 간병인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먹여주고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대수를 극찬했습니다.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돌보다니 참 훌륭한 남편이야. 동네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질 때마다 대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먹이는 약이 점점 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 약을 먹으면 머리가 멍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의사가 처방한 진통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 전 우연히 남편이 약국에서 받아온 봉투를 흘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수면제와 신경안정제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의사 처방전도 없는 약들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영자는 남편이 주는 약을 삼키는 척하다가 베갯닛 안쪽에 몰래 뱉어냈습니다.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귓가에 스치던 수상한 대화들이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유리가 나누는 은밀한 속삭임, 재산 이야기, 요양원 이야기, 그리고 자신을 없애려는 계획들이었습니다. 그 집이랑 상가 건물만 해도 시세가 20억은 넘잖아요. 오빠 명의로 다 넘기면 우리 둘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유리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욕심이 묻어났습니다. 영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집은 영자가 젊은 시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김밥집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대수는 사업에 여러 번 실패했고 그때마다 영자가 벌어둔 돈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상가 건물 역시 영자가 허리 휘도록 일해서 마련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대수는 한 푼도 보탠 적이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인감증명서 위조 서류 준비하고 법무사한테 연락해봐. 어차피 영자는 병원도 못 가잖아. 내가 보호자니까 다 처리할 수 있어. 대수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영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벌떡 일어나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면 간신히 무릎을 세울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오빠, 그럼 언제쯤 요양원에 보낼 건데요? 서류 처리 끝나면 바로. 아무도 모르는 시골 요양원 알아봤어. 거기 보내면 면회도 어렵고 전화도 못하게 할 수. 그냥 거기서 조용히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유리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영자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대수가 사업 실패로 술만 마시고 집에 돈도 안 가져올 때 영자는 묵묵히 가정을 지켰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대고 시부모님 병원비를 대고 남편의 빚까지 갚아주었습니다. 대수가 다시 일어서겠다며 사업 자금을 달라고 할 때마다 통장을 털어주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이제 자신을 산골 요양원에 가둬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자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가 돌아간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대수가 침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재빨리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침대 옆에 선 대수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즉, 약 먹고 또 골아떨어졌네. 대수는 차갑게 중얼거리며 영자의 이불을 대충 덮어주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머리를 쓰다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간병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수가 방을 나가자 영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산도 지켜야 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존엄을 지켜야 했습니다. 40년을 헌신했던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짓밟힐 수는 없었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한 뒤 그녀는 침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3년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렸습니다. 발바닥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3년 만에 느껴보는 감촉이었습니다. 영자는 난간을 붙잡은 채 조금씩 체중을 다리에 실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나는 걸을 수 있어. 반드시 걸을 거야. 마음속으로 되뇌며 영자는 한 발짝 내디디려 했습니다. 그 순간 몸의 균형이 무너지며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쿵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영자는 재빨리 침대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옆방에서 대수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숨을 죽이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다행히 대수는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오늘은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남편 몰래 재활 연습을 계속할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두 발로 일어서서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또렷한 정신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영자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대수의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이 시간이면 남편도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이 시간에 깨어나 재활 훈련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앉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침대에 걸터 앉아 발을 바닥에 내리는 것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야 했습니다. 영자는 난간을 꽉 붙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예전보다는 힘이 실렸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발을 내디뎠습니다. 난간에서 한 손을 떼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침대에서 창문까지 겨우 5걸음 거리였지만 영자에게는 마라톤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창틀을 붙잡았을 때 영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해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이 보였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영자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영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으니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 몰래 간직해온 예전 전화기였습니다. 다행히 아직 전원이 켜졌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20년 전 기억을 더듬어 찾아낸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6번째 신호음이 끝나갈 무렵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낮고 침착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우야, 나야. 이영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 누나 맞아요?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에요? 정우는 영자의 남동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그를 친동생처럼 여겼습니다. 30년 전 정우의 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 병원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20살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영자는 자신도 빠듯한 형편이었지만 김밥집 수익금을 털어 정우에게 건넸습니다. 덕분에 정우의 어머니는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정우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고시 공부를 하며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조금씩 모아 영자에게 갚으려 했지만 영자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정우가 변호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지켰고 이제는 서울에서 작지만 알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우야, 누나 도움이 필요해.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배신,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 요양원에 가두려는 음모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정우는 말없이 듣다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제가 당장 내려갈게요. 그 인간들 절대 그냥 안 둡니다. 아니야, 정우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영자는 침착하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빼앗으려는 결정적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인감 위조 현장, 법무사와의 공모, 요양원 계약서까지 모든 것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누나, 제가 소형 녹음기랑 몰래카메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서류도 준비해 둘게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 전 건넨 작은 도움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고마워, 정우야. 정말 고마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누나가 아니었으면 우리 어머니도 없었을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영자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곧 남편이 깨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재빨리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대수가 택배를 받아 영자의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영자야, 택배 왔는데 뭐야 이거? 영자는 멍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수가 택배를 뜯어보려 하자 영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옛날 친구가 보낸 건강식품인가 봐. 대수는 시큰둥하게 상자를 침대 옆에 놓고 나갔습니다. 영자는 대수가 완전히 나간 것을 확인한 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녹음기와 버튼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 그리고 정우가 손수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나, 이 녹음기는 음성 인식 기능이 있어서 대화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녹음됩니다. 카메라는 누나 옷에 달아두세요. 증거만 확보하면 제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누나. 누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영자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영자는 거실 구석구석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대수와 유리가 자주 만나는 소파 및 TV 선반 뒤 화분 옆까지 전략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결정적인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대수와 유리가 법무사와 통화하는 내용, 인감을 위조하겠다는 계획, 요양원 계약금을 송금했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담겼습니다. 영자는 밤마다 녹음 파일을 확인하며 USB에 백업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의 다리는 이제 제법 튼튼해졌습니다. 혼자서 화장실까지 걸어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낮에는 여전히 마비 환자 연기를 했습니다. 대수는 영자가 조금도 회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대수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영자는 긴장하며 침대에 누운 채 대수를 지켜보았습니다. 영자야. 대수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가짜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당신 상태가 좋아지려면 요양시설에서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받는 게 좋대. 그래서 내가 좋은데 알아봤어. 영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대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시골의 공기 좋은 곳에 있는 요양원인데 거기서 몇 달만 치료받으면 좋아질 거야. 내일 모레 함께 가보자. 영자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수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영자의 손을 탁 쳤다가 일어났습니다. 영자는 그날 밤 정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작전 시작. 준비해줘. 정우의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누나, 조심하세요.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40년간 참아온 모든 배신과 고통, 이제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남편 대수가 자신을 요양원이라는 이름의 감옥으로 데려가려는 날 말입니다. 영자야, 준비됐어? 대수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큰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자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수는 옷장에서 영자의 옷들을 꺼내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환경이 아주 좋대. 산도 보이고 공기도 맑고 당신 좋아질 거야. 대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젯밤 녹음된 대화에서 대수는 유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영자 버리고 오면 바로 서류 처리하자. 영자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눌렀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남편의 계획을 끝까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자. 대수가 영자를 안아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영자는 축 늘어진 채 몸을 맡겼습니다. 대수는 능숙하게 영자를 휠체어에 고정시키고는 거실로 밀고 나갔습니다. 현관에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수는 영자를 차에 태우고 휠체어를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럼 출발할게.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을 살았던 동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익숙한 골목길, 단골 슈퍼마켓, 매일 아침 산책하던 공원이 지나갔습니다. 영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대수는 내비게이션도 켜지 않았습니다. 이미 길을 외운 듯 했습니다. 영자는 핸드백 안쪽에 몰래 숨겨둔 초소형 GPS 발신기를 확인했습니다. 정우가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 덕분에 정우는 실시간으로 차량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대수가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대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영자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휴게소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대수가 어디로 가려는지, 정확히 무엇을 하려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대수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를 영자에. 마셔. 길이 아직 멀어. 영자는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뒷맛이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대수가 커피에 약을 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자는 태연하게 커피를 몇 모금 더 마시는 척하다가 창문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슬쩍 커피를 바닥에 흘렸습니다. 다행히 대수는 핸드폰만 보고 있어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 마셨어? 대수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빈 컵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좁은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에는 산과 논밭만 보였습니다. 사람의 흔적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영자는 핸드백 속에 숨긴 녹음기를 슬쩍 켰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했습니다. 영자야. 대수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영자는 멍한 표정으로 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약을 먹었다고 믿는 대수는 한결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말이야, 요양원이 아니야. 영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쳤잖아. 젊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사업 다 못하게 막고 돈도 안 주고 이제는 당신 재산이라고? 웃기지 마. 내가 40년을 참고 산 대가야. 대수의 목소리에는 오랜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영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업 실패는 모두 대수 자신의 무능 때문이었습니다. 영자는 오히려 빚을 갚아주고 재기할 기회를 여러 번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수의 기억 속에서는 모든 것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혼자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천천히 생각해봐.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대수는 차를 더욱 깊은 산속으로 몰았습니다. 포장도 안 된 비포장도로였습니다.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차 하늘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는 한참을 달리다가 낡은 폐가 앞에 멈췄습니다. 다 왔어. 대수가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영자를 억지로 끌어내려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폐가는 지붕이 반쯤 무너지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문짝은 삐걱거리며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당신 마지막 집이야. 대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자를 폐가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안은 습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바닥에는 낙엽과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물 한 병이랑 빵 몇 개 놔둘게. 그걸로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는 운에 맡겨. 대수는 가방에서 생수 한 병과 빵 3개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영자를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녕, 영자. 다음 생에는 더 착하게 살아. 대수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영자는 휠체어에 앉은 채 잠시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휠체어에서 벗어나 2발로 바닥을 디뎠습니다. 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 위치 확인했지? 이제 시작이야.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30분 내로 도착합니다. 누나, 조금만 기다리세요. 영자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폐가를 등졌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영자는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40년간 참아온 모욕과 배신, 이제 모두 갚아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빗속에서 당당하게 서서 멀리 산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정우의 차가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반격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영자는 폐가의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대수가 떠난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핸드백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 안에서 나눈 대수의 독백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쳤잖아. 이제는 당신 재산이라고? 웃기지 마. 영자는 녹음기를 끄고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유기 현장, 협박, 재산 편취 시도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대수는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영자는 처마 밑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폐가 내부는 어두웠지만 영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였습니다. 누나, 지금 산길 입구까지 왔어요. GPS 신호 따라가고 있는데 길이 너무 험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괜찮아, 정우야. 천천히 와. 나 여기 안전해. 누나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응, 나 괜찮아. 오히려 지금 기분이 좋아. 정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정말 괜찮으세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누나를 이런 곳에 버리고 갔잖아요. 영자는 빗소리를 들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처음엔 배신감이 컸어.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 그 사람은 애초에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거야. 그냥 내 돈이 필요했던 거지. 40년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누나, 괜찮아, 정우야. 나 이제 두 발로 서 있어. 혼자서도 잘 걸을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야. 전화를 끊고 영자는 다시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산 아래 마을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문명과 동떨어진 이곳에서 영자는 오히려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검은색 SUV가 비포장도로를 헤치고 나타났습니다. 차가 폐가 앞에 멈췄고 정우가 우산을 쓰고 뛰어내렸습니다. 누나, 정우가 영자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영자가 두 발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나, 걸을 수 있어요? 응, 한 달 동안 몰래 연습했어. 영자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정우는 감격한 표정으로 영자를 꼭 안았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울지 마, 정우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 할 일이 많아. 영자는 정우의 등을 토닥이며 차로 걸어갔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나, 진짜 혼자 걸을 수 있네요. 응. 복수는 두 발로 서서 하는 거야. 차가 출발했습니다. 영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폐가는 빗속에서 점점 작아져 사라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집이었습니다. 자신의 집, 자신의 재산, 자신의 인생을 되찾으러 갈 것이었습니다. 정우야, 대수 지금 어디쯤 있어? GPS 추적 결과로는 고속도로 타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아마 1시간 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좋아. 우리도 서두르자. 그 사람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야 해.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차는 빗길을 뚫고 달렸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곧 대수와 유리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줄 알고 재산을 나눠 가지려던 그들의 얼굴 말입니다. 누나, 집에 도착하면 경찰도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미리 연락해뒀거든요. 고마워, 정우야. 정말 든든해. 1시간 반 후 차는 영자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대수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누나,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경찰이랑 같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아니야, 정우야. 나도 여기서 기다릴래. 그 사람들이 오는 걸 똑똑히 보고 싶어. 영자는 차에서 내려 집 앞 골목에 섰습니다. 정우가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저 멀리서 익숙한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대수의 차였습니다. 차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대수가 내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대수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유리였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영자는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정우와 함께 골목 그늘에 서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실 불빛 사이로 대수와 유리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우야,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것 같아? 아마 재산 분배 계획을 짜고 있을 거예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차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GPS 추적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대수의 이동 경로가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누나, 이 기록 보세요. 대수 씨가 누나를 버리고 나서 곧장 집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영자는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빨간 선은 폐가에서 출발해 이상한 경로로 우회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잠깐 들렀네요. 이 위치가 어디지? 정우가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그곳은 한 법무사 사무실 주소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이네요. 아마 서류 작업하러 간 것 같아요. 지금 확인할 수 있어? 정우는 재빨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알고 지내는 법조계 지인이었습니다. 잠시 통화를 나눈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나, 대수 씨가 오늘 오후에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를 접수했대요. 누나 인감증명서 위조해서요.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자신을 버리고 온 그 발걸음으로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어? 네, 법무사 사무실 CCTV 기록이랑 접수 서류 사본 다 받았어요. 위조 인감이랑 누나 서명까지 전부요. 좋아. 이제 경찰한테 넘기면 되겠네. 그때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리의 고음 웃음이었습니다. 영자는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실에서 대수와 유리가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축하해, 오빠. 드디어 우리 거야. 유리의 목소리가 창문을 통해 새어나왔습니다. 영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들은 지금 자신이 산골 폐가에서 죽어가고 있을 거라고 믿으며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지금 들어가도 돼? 아직이요, 누나. 경찰이 10분 후에 도착한대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저 사람들이 증거를 더 남기게 해야 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 저들이 범죄를 완성하게 두는 것이 법적으로 더 유리했습니다.
집안에서 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감증명서도 처리했고 내일이면 명예 이전 완료될 거야. 그럼 이 집도 상가 건물도 다 내 거지. 와, 정말 20억이나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영자 그년이 평생 모은 돈이잖아. 이제 다 우리 거야. 대수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영자는 주먹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누나, 괜찮으세요?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좋아. 저렇게 증거를 남겨주니까. 그때 골목 저편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2대가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사이렌은 꺼져 있었습니다. 차에서 형사 2명이 내렸습니다. 이영자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신고 접수했습니다. 유기 및 재산 편취 미수 사건이요. 형사가 노트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핸드백에서 녹음기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 다 있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산골에 유기하고 제 재산을 가로채려 한 모든 기록이요. 형사는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대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가 당신 마지막 집이야. 다음 생에는 더 착하게 살아. 형사의 표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동료 형사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충분한 증거입니다. 지금 바로 체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영자가 형사를 제지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제 집이니까요. 형사는 망설였지만 정우가 나섰습니다. 형사님, 이영자 씨가 직접 대면하는 게 법적으로도 유리합니다. 유기 사실을 더 명확히 입증할 수 있거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으니 저희가 바로 뒤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영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40년간 참아온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를 묵묵히 감당하던 날들, 시부모님 병수발을 들던 밤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김밥집에서 일하던 시간들, 그 모든 세월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습니다. 가자, 정우야. 영자는 당당하게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비는 이제 그쳤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쳤습니다. 영자는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대수와 유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손을 뻗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대수가 문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영자. 대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자는 빙그레 웃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여보. 내가 돌아왔어요. 영자가 현관문 앞에 나타나기 30분 전, 대수는 집 거실 소파에 편하게 몸을 기댄 채 샴페인 병을 열고 있었습니다. 코르크 마개가 퍽 소리를 내며 튀어나갔고 거품이 병 입구로 넘쳐 흘렀습니다. 조심해요, 오빠. 카펫에 쏟아지잖아요. 유리가 재빨리 잔을 받쳐들었습니다. 대수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웃으며 잔에 샴페인을 가득 따랐습니다. 황금빛 액체가 잔을 채웠고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 집도, 이 카펫도 다 내 거야. 아니, 우리 거지. 대수는 유리에게 잔을 건네며 윙크를 했습니다. 유리는 잔을 받아들고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고급 가구들, 벽에 걸린 그림들, 대리석 테이블, 모든 것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영자가 돈을 꽤 모았네요. 이 집만 해도 시세가 10억은 되겠어요. 집만? 상가 건물도 있어. 강남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이야. 월세만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와. 대수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유리가 뒤따라갔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을 열자 각종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봐.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보험 증서까지 다 있어. 대수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확인했습니다. 유리는 서류를 넘겨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예금만 5억이 넘네요? 영자가 이렇게 돈이 많았어요? 그년이 평생을 구두쇠처럼 살았거든. 나한테는 푼돈도 안 주면서 혼자 이렇게 쌓아뒀어. 대수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통장 사본을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젊었을 때 내가 사업 자금 좀 달라고 하면 맨날 돈 없다고 했어. 거짓말쟁이였던 거야. 이렇게 돈을 숨겨놓고 있었으면서 유리는 대수의 어깨를 감싸며 달래듯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오빠가 고생 많으셨죠. 하지만 이제는 오빠 차례예요. 그래, 맞아. 40년을 참았어. 이제는 내가 편하게 살 차례지. 대수는 서랍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장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인감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찾았다. 이게 영자 인감이야. 오빠,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요? 내일 아침에 법무사한테 가져가야지. 명예 이전 서류에 찍으려고. 유리는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영자 서명은 어떻게 해요? 인감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대수는 능글맞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했어. 영자 필체 연습해서 위조했어. 봐봐, 똑같지? 종이에는 영자의 서명이 여러 번 연습되어 있었습니다. 유리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정말 치밀하시네요. 이런 일은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 실수하면 다 틀어지거든. 두 사람은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대수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건배하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유리도 잔을 들었습니다. 두 잔이 맑은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건배. 대수는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유리도 따라 마셨습니다. 알코올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몸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나저나 영자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유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수는 잔을 내려놓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마 폐가 바닥에 누워 있겠지. 약 먹였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할 거야. 혹시 죽지는 않겠죠? 죽으면 어때? 어차피 마비 환자였잖아. 자연사로 처리되겠지. 대수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짐을 덜어낸 듯한 홀가분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오빠는 정말 대단해요.
40년을 참았다니. 참은 게 아니야. 기회를 기다린 거지. 영자가 쓰러지지 않았으면 평생 그년 돈 한 푼 못 만졌을 거야. 대수는 다시 샴페인을 따랐습니다. 두 번째 잔이었습니다. 그는 거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이 집 리모델링 할 거야. 영자 취향으로 꾸며놓은 거 다 뜯어 고치고 싶어. 저도 도와줄게요, 오빠. 인테리어 잡지 많이 봤거든요. 유리는 벌써부터 들뜬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인테리어 사진들을 검색했습니다. 대수와 유리는 머리를 맞대고 화면을 들여다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긴 침실로 쓰고 저기는 드레스룸으로 만들면 어때요? 좋지. 그리고 영자가 쓰던 방은 완전히 밀어버리고 홈시어터 만들까?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이 자신들의 것이 된 듯 했습니다. 샴페인 병은 어느새 비워졌고 대수는 주방으로 가서 두 번째 병을 가져왔습니다. 오빠,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잖아. 실컷 마셔도 돼. 대수는 코르크를 따며 웃었습니다. 유리도 따라 웃었습니다. 거실에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참 오빠, 법무사한테는 언제 가기로 했어요? 내일 아침 9시. 개장하자마자 가서 서류 처리할 거야. 명예 이전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정도? 그 정도면 모든 게 끝나. 대수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짜놓았습니다. 명예 이전 후에는 영자의 예금을 모두 인출하고 상가 건물도 팔아치울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리와 함께 제주도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오빠, 근데 혹시 영자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찾지 않을까요? 유리가 문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수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친구도 없어. 평생 일만 하느라 사람 사귈 시간이 없었거든. 친척들도 다 연락 끊긴 지 오래야. 걱정 마. 다행이다. 그럼 정말 아무 문제 없겠네요. 유리는 안도하며 다시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대수도 잔을 비우고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웠습니다. 20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일 같은 거 안 해도 돼. 정말요? 와, 상상만 해도 좋다. 유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대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랑 나 이제 행복하게 살자. 영자 때문에 고생한 거 다 보상받는 거야. 네, 오빠. 저도 오빠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두 사람은 다시 잔을 부딪혔습니다. 샴페인이 튀어 테이블 위에 떨어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대수와 유리는 동시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대수가 짜증스럽게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유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설마, 영자일 리 없어.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대수는 자신 있게 말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수는 문 앞에 서 있는 영자를 보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영자, 내가 어떻게... 대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영자는 두 발로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도 없었습니다. 지팡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었습니다. 놀랐어요, 여보. 영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대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가 걸을 수 있었어? 네, 한 달 전부터요. 당신이 매일 밤 유리랑 통화하면서 나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하던 그때부터요. 영자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대수는 계속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잠깐, 영자. 오해야. 내가. 오해요? 오해라고요?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여기가 당신 마지막 집이야. 물 한 병이랑 빵 몇 개 놔둘게. 그걸로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거야. 대수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유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도 영자를 보자 비명을 삼켰습니다. 어머, 영자 씨? 어떻게... 유리 씨도 계시네요. 잘 됐어요. 둘 다 한꺼번에 보니까 좋네요. 영자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뒤로 정우 변호사와 형사 2명이 들어섰습니다. 대수와 유리는 경찰을 보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배우자 유기죄, 재산 편취 미수, 인감 위조, 문서 위조.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정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 있습니다. 녹음 파일, GPS 추적 기록, 법무사 사무실 CCTV, 위조된 서류까지 전부요. 형사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대수 씨, 배우자 유기 및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잠깐만요. 대수가 다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그는 영자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용서해줘. 응? 영자는 무표정하게 대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자가 자신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가슴 속에서는 어떤 동정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용서요? 당신이 나를 산속에 버리고 올 때는 용서 같은 거 생각했나요? 그건 마가 꼬여서 그랬어. 유리가 날 꼬드긴 거야. 대수는 재빨리 유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유리가 발끈했습니다. 뭐라고요? 오빠가 먼저 계획 다 세웠잖아요. 닥쳐. 내가 날 부추긴 거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같은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모습이었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대수 씨. 안 돼요.
대수는 영자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영자는 그의 손을 차갑게 떼어냈습니다. 손 치우세요. 이제 당신은 남이에요. 영자야, 제발. 40년이야, 40년. 그걸 생각해서라도. 40년이요? 영자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40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사업 실패하고 술 처먹고, 내가 번 돈으로 빚 갚고,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할 때 당신은 뭐 했어요? 친구들이랑 놀러 다녔잖아요. 그건 시어머니 병원비, 아이들 학비, 집 마련, 전부 내 돈이었어요. 당신은 한 푼도 안 보탰어요. 그러고도 40년을 말하는 거예요? 영자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40년간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당신이 간병한 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내 재산을 노린 거였어요. 매일 밤 수면제 먹여서 정신 못 차리게 하고 내가 죽기만 기다렸잖아요. 대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형사가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찰칵. 수갑이 대수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살갗을 조였습니다. 대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형사가 유리에게도 다가갔습니다. 유리 씨도 공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싫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 대수가 시킨 거라고요. 유리는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영자는 두 사람이 끌려가는 모습을 차분히 지켜보았습니다. 경찰차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거실 벽을 비쳤습니다. 대수는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영자를 돌아보았습니다. 영자야, 정말 미안해.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대수는 고개를 떨구고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유리도 울먹이며 따라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자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긴장이 풀리며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누나, 괜찮으세요? 정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영자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샴페인 병과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수와 유리가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정우야, 저것들 좀 치워줄래? 네, 누나. 정우는 조심스럽게 파편들을 치웠습니다. 영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답답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경찰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40년의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 시간이었습니다. 3일 후 영자는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넓은 조사실에는 형사 2명과 검사 1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우 변호사도 영자 옆에 함께 앉았습니다. 이영자 씨, 진술 시작하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형사가 노트북을 켜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난 3년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부터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헌신적으로 간병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 이상한 약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약이었습니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였습니다. 의사 처방도 없는 약들이었어요. 그 약을 먹으면 하루 종일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영자는 당시 남편이 약국에서 받아온 봉투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정우가 미리 준비해둔 증거였습니다. 석 달 전부터는 약을 삼키는 척하고 몰래 뱉어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 유리 씨가 나누는 대화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 재산을 빼돌리고 저를 요양원에 가두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형사는 영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들을 하나씩 재생했습니다. 대수와 유리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이 재산 분배를 의논하는 내용, 인감 위조 계획, 요양원 계약 내용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이대수 씨가 실제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명예 이전 서류를 접수한 것이 확인됩니다. 이영자 씨의 인감과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영자 씨를 산골 폐가에 유기한 사실도 GPS 기록과 녹음으로 입증됩니다. 검사는 증거 서류들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증거입니다. 배우자 유기죄, 재산 편취 미수죄, 인감 위조, 문서 위조까지 모두 성립합니다. 영자는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어디 있나요?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유리 씨도 공범으로 함께 수감되어 있습니다.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영자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제 철창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영자와 정우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누나, 이제 법정 절차만 남았어요. 증거가 명백하니까 유죄 판결 나올 겁니다. 정우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 혼자서는 못했을 거야.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아직 실감이 안 나.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날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누나가 너무 착하셨던 거예요. 대수 씨는 그걸 이용한 거고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착한 게 죄가 되는 세상이네. 아니에요, 누나. 누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건 대수 씨예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영자는 따뜻한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나저나 재판은 언제쯤 열려? 한 달 정도 후에 1심이 시작될 겁니다. 증거가 명백하니까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그럼 나도 법정에 나가야 하는 거지? 네, 피해자 진술을 해야 합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에서 대수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재판 당일 영자는 정우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법정 복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누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영자는 심호흡을 하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대수와 유리가 교도관의 인솔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대수는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영자를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리도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기소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대수는 배우자 이영자를 산골 폐가에 유기하고 재산을 편취하려 했으며 인감과 서명을 위조하여 부동산 명의 이전을 시도했습니다. 피고인 최유리는 이대수와 공모하여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실이 하나하나 밝혀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검사는 녹음 파일과 GPS 기록, CCTV 영상, 위조 서류를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증거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 할 말 있습니까? 대수의 국선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합니다. 피고인 이대수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영자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영자야. 아니, 이영자 씨. 정말 미안합니다. 대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당신을 그렇게 대한 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자는 무표정하게 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듣겠습니다. 이영자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영자는 일어섰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영자 씨, 피고인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대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슬픕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산속에 버리고 떠날 때 그 사람 눈에는 미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짐을 버리는 것처럼 저를 대했습니다. 대수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제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것도 용서할 수 없지만 더 용서할 수 없는 건 제 존엄을 짓밟은 겁니다. 저는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되찾고 싶습니다. 영자는 판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벌을 부탁드립니다. 영자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판사는 잠시 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이대수,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유리,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유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대수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영자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정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끝났어요. 이겼어요. 응, 고마워. 영자는 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고 따스한 햇빛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수 측에서 항소를 제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자는 정우의 사무실에 앉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항소라니, 뭘 믿고 항소를 해요? 영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대수 씨 측 변호인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더군요. 아마 유리 씨 가족들이 돈을 댄 것 같습니다. 유리 가족들이요? 네, 유리 씨 오빠가 제법 사업을 한다고 들었어요. 동생 구하려고 비싼 변호사를 붙인 모양입니다.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법정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 지쳤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뭘 주장할 건가요? 주로 정상 참작 사유를 내세울 겁니다. 40년 부부였다는 점, 대수 씨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다는 점, 충동적 범행이었다는 점 등을 간주하겠죠. 충동적 범행이요? 한 달 넘게 계획적으로 준비한 게 충동적 범행이라고요?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우는 진정시키듯 손을 들었습니다. 누나, 저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거. 하지만 변호인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형량을 낮춰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해요?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증거를 제출하고 누나의 진술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강할 겁니다. 특히 대수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거예요. 2달 후 항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자는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1심 때보다 더 많은 방청객이 모여 있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항소심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대수의 새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이대수는 40년간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온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병간호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변호인의 목소리는 유창했습니다. 영자는 그 말을 들으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배우자와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1심 형량은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됩니다. 검사 측 의견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측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범행은 충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최소 2달 이상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검사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이대수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2달 전부터 요양원 계약금, 법무사 상담료 등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계획적 범행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판사는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대수의 변호인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피고인은 3년간 헌신적으로 아내를 간병했습니다. 그 점도 참작되어야 합니다. 헌신적 간병이라고요? 영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영자 씨, 할 말이 있으면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영자는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대수의 변호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헌신적 간병이라고 하셨죠? 제게 매일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먹여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 게 헌신적 간병인가요? 변호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의사 처방도 없는 약을 3년간 먹었습니다. 그 약 때문에 재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회복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 누워 있어야 재산을 빼돌리기 쉬우니까요. 영자는 핸드백에서 약병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남편이 저에게 먹인 약들입니다. 전부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불법으로 구입한 것들이에요. 약사 확인서도 여기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받아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약병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피고인 측, 이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대수의 변호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진술하십시오. 이영자 씨.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영자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간병한 게 아니라 감금한 겁니다. 제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고 친구들이나 친척들과 연락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전화기도 빼앗았습니다. 그럼 이영자 씨는 어떻게 외부와 연락했습니까? 옛날에 쓰던 휴대폰을 몰래 숨겨뒀었습니다. 그걸로 정우 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영자는 정우를 가리켰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제가 산골에 버려져도 찾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 주변 사람들을 다 차단해뒀으니까요. 영자의 진술이 이어질수록 대수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닙니다. 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3년간 짓밟은 범죄입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제 침대에서 매일 밤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남편이 언제 저를 없앨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방청객 중 일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1심 판결은 적절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벼웠다고 생각합니다. 엄벌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영자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피고인 이대수,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대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자 씨, 정말 미안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는 당신을 간병한 게 아니라 감금했습니다. 당신의 돈을 노리고 당신의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심 판결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항소를 취하하겠습니다. 변호인이 놀라 대수를 말렸지만 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영자 씨를 괴롭히고 싶지 않습니다. 판사는 잠시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한다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대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이대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합니다. 징역 5년.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대수는 조용히 교도관의 인솔을 받으며 퇴장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영자를 돌아보았습니다. 영자 씨, 행복하세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대수의 뒷모습이 법정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유리의 항소심도 비슷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결국 1심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징역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영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우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누나,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응, 끝났네.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정우야. 네, 누나. 이제 뭘 하면 좋을까? 영자는 정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우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누나가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죠. 이제 누나 인생이에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밥집 하나 차려볼까 해. 밥집이요? 응. 젊었을 때 김밥집 하면서 정말 행복했거든.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보람 느꼈어. 그때처럼 다시 해보고 싶어. 정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누나. 누나 음식 솜씨면 대박 날 거예요. 너도 자주 와서 먹어줘야 해. 당연하죠. 두 사람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영자는 당당하게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영자는 작은 상가 건물 1층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 업체 직원들이 새로 만든 간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영자네 따뜻한 밥집. 영자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당당하게 새겨진 간판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누나, 간판 정말 예쁘네요. 정우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큰 화분이 들려 있었습니다. 개업 축하해요. 이거 개업 선물이에요. 어머, 정우야. 고마워. 영자는 화분을 받아 식당 입구에 놓았습니다. 선명한 붉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오늘 시범 운영 첫날인데 손님 올까요? 당연히 오죠. 제가 동네 게시판에 홍보글 올려뒀어요. 개업 첫 주는 10% 할인한다고요. 영자는 웃으며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테이블들,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창문, 주방에는 새로 들여놓은 조리 기구들이 반짝였습니다. 벽 한쪽에는 메뉴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밥, 된장찌개, 제육볶음, 불고기, 비빔밥. 영자가 평생 만들어온 음식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과 사연이 담긴 메뉴들이었습니다. 누나, 저 배고픈데 김밥 하나 먹어도 돼요? 물론이지. 앉아. 영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마 위에 재료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싱싱한 야채, 햄, 계란, 단무지, 김.
모든 재료는 아침 일찍 시장에서 직접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영자의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밥을 펴고 재료를 올리고 돌돌 말았습니다. 칼로 썰자 김밥이 예쁘게 잘렸습니다. 자, 여기. 영자는 김밥을 접시에 담아 정우에게 내왔습니다. 정우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역시 누나 김밥이 최고예요. 과장하지 마. 진짜예요. 제가 그동안 먹어본 김밥 중에 제일 맛있어요. 정우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영자는 뿌듯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자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손님은 주변을 둘러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집이죠? 동네 게시판에서 봤어요. 네, 맞아요. 오늘이 시범 운영 첫날이에요. 그럼 김밥이랑 된장찌개 주세요. 네, 금방 나올 거예요. 영자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밥을 만들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 손님에게 내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은 김밥을 한 입 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재료가 정말 신선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에서 직접 고른 거예요. 된장찌개도 맛있어요. 집에서 끓인 것 같은 맛이에요. 손님은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계산을 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내일도 올게요. 여기 진짜 맛집이에요.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첫 손님이 나간 후 영자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10명 넘는 손님이 다녀갔습니다. 모두들 음식이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지만 전혀 지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영자는 테이블을 닦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정우가 설거지를 도와주었습니다. 누나, 첫날 대박이에요. 손님들 반응 봤죠? 응, 정말 고마운 일이야. 이제 진짜 누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식당 안을 비쳤습니다. 일주일 후 식당은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는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영자는 바쁘게 움직이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 후 한 손님이 식당에 들어오더니 영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영자 씨 맞으세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법정 싸움했다는. 영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손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다시 일어서다니. 존경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영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손님은 식사를 마치고 나가며 다시 한번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자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영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혼 소송 중인데
포기하지 않고 싸워볼게요. 사장님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영자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석 달 후 식당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영자는 아르바이트 직원 2명을 고용했습니다. 모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언니, 저희한테 일자리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20대 후반의 미혼모인 직원이 말했습니다. 영자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서로 힘내자. 다 잘 될 거야. 1년 후, 영자는 식당 2호점을 오픈했습니다. 이번에도 어려운 처지의 여성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녀들에게 일자리뿐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영자는 1호점 문을 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꽃잎 하나가 영자의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영자는 꽃잎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71살, 누군가는 인생의 황혼기라고 말하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영자에게는 이제 막 시작된 아침이었습니다. 정우가 아침 일찍 들러 김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응, 나 지금 정말 행복해.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산책하는 노인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누나, 그나저나 대수 씨는 궁금하지 않아. 영자는 정우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야. 난 앞만 보고 갈 거야. 맞아요. 누나는 앞만 보면 돼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올 것이었습니다. 영자의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자는 재료를 손질하며 흥얼거렸습니다. 옛날 젊었을 때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주방에는 그녀의 노랫소리와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영자의 뒷모습을 비쳤습니다. 그녀의 그림자는 길고 당당했습니다. 이영자, 71살. 40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여자.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저 이영자로 사는 여자. 그녀의 새로운 아침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자의 밝은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끝.